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일본은 아시아의 선진국이고 주변국들은 일본 덕분에 발전했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랐습니다. 한국. 그 나라는 일본이 문명과 기술을 가르쳐줘서 겨우 발전한 곳일 뿐이야. 역사학자인 아버지가 늘 강조하던 이 말은 그녀의 세계관에 깊이 뿌리내렸고 그녀는 한국을 하찮게 여기는데 아무런 의심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유학 생활이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파티에서도, 심지어 식사 자리에서도 친구들은 한국 이야기를 끊임없이 꺼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내심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다니, 말도 안 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이 뒤처진 기분을 떨칠 수 없었고 불편한 진실이 조금씩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고백합니다. 나는 왜곡된 역사를 믿어왔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야메라고 합니다. 23살이고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제 아버지는 일본 내에서 유명한 역사학자이십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일본의 역사가 얼마나 찬란한지 그리고 주변국들이 얼마나 일본에 의존하며 발전했는지 이야기하곤 하셨어요. 한국. 그 나라는 일본의 도움 없이 존재할 수 없었지. 문명도 기술도 우리가 전해준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없었죠.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중학교 역사 시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 덕분이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었고 선생님 역시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일본은 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강조했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하찮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라고 믿었어요. 기술,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일본이 최상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은 어딘가 가소롭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런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 건 대학 3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세계 속에서 일본의 위상을 배우고 와라라고 하시며 저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유학 초기에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수업을 듣고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유학 생활을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어요. 바로 친구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수업 시간에 팀 프로젝트를 하던 중이었어요. 같은 팀이 된 친구들이 과제를 준비하며 BTS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BTS가 정말 대단하지 않아?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일본 음악이 훨씬 오래됐고 더 세련되지 않았나? 하지만 친구들의 열띤 반응에 말을 꺼내진 않았어요. 단지 마음이 찜찜했을 뿐입니다. 파티에서도 한국 문화를 마주쳤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모두들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거워했지만 저는 어울릴 수 없었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너도 BTS 팬이야? 저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불쾌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한국에 열광할까?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한국 음식도 자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음식은 진짜 중독적이야.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라고 말하며 함께 먹으러 가자고 할 때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메뉴를 보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라멘이나 스시가 훨씬 맛있는데 굳이 한국 음식을 먹어야 해? 그날 저녁 친구들이 불고기와 김치를 먹으며 감탄할 때도 저는 입맛을 다시며 속으로 불평만 했습니다. 제게는 한국이란 나라가 일본을 따라 하려는 후발주자 같은 존재로 보였어요. 기술도, 문화도, 경제도 우리 발밑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죠. 한국 드라마는 완전 중독성 있어. 한국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어요. 친구들에게 대놓고
그건 일본보다 별로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대화에 끼어들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할 때마다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고 있던 일본 중심의 세계관이 친구들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이 틀렸다고는 전혀 인정할 수 없었어요. 단지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점심시간에 팀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 팀원들이 BTS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BTS가 정말 세계적이야. 그들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야. 라며 한 친구가 열변을 토하더군요.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도 인터뷰를 봤는데 너무 진정성 있더라.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예쁘고 멋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피부도 너무 좋아. 저는 속으로 일본에도 수많은 뛰어난 음악가들이 있는데 왜 굳이 한국만을 칭찬하는 걸까요? 억지로 웃으며 그래도 일본 음악도 꽤 좋은데라고 끼어들었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듣고도 다시 BTS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제가 한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속이 꽤 상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접속해 친구들이 말했던 K-팝에 대해 검색을 시작했죠.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K-팝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특히 방탄소년단은 세계적인 톱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고 그들의 활동은 음악을 넘어서 세계적인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분명 일본의 문화가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사랑받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 문화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나라보다 못한 한국이 주목받을 수 있었을까요? 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업 중에 교수님이 한국의 경제적 도약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었어요. 한국은 1950년대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말이 저를 완전히 멈춰 서게 했어요. 세계적인 경제 강국?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수업이 끝나고 직접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정말 경제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나라인가요? 교수님은 웃으며 자료 몇 가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한국 경제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IT, 반도체,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고 일본을 뛰어넘는 기록을 가진 산업들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일본 기업을 제쳤다는 사실은 저를 말 그대로 충격에 빠뜨렸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 발밑에 있다고 배웠는데 이건 뭐지? 다음 날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말한 드라마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죠. 사실 드라마 자체는 제 취향이 아니었지만 놀라운 점은 그 드라마가 담고 있는 메시지와 전개 방식이 꽤 수준 높았다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문화와 경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저의 혼란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고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전 친구들이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보자고 했을 때 조금 고민했습니다. 저는 늘 영화 관람을 좋아했지만 이번만큼 마음이 복잡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 영화가 아무리 잘 만들어진다 해도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친구들과의 의견 충돌로 살짝 소외감을 느끼던 터라 그냥 따라가기로 했어요.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극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설원 위로 흐르는 잔잔한 음악은 금세 사람들을 몰입시켰어요. 별 기대 없이 앉아 있었는데 영화의 도입부부터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하얼빈이라는 도시의 차갑고 음울한 풍경 속에서 젊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모습은 예상 외로 강렬했어요. 제가 흔히 봤던 일본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리던 독립운동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들의 표정과 대사, 그리고 숨막히는 액션 장면은 제가 알던 그 작은 반란의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그건 더 이상 비하할 수 없는 투쟁이었죠.
영화의 주인공 안중근은 제가 어릴 때 배웠던 테러리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는 침착하고 지혜로웠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배운 역사에서는 그의 행동이 단지 폭력적인 반항으로 그려졌었는데 이 영화는 그의 신념과 철학 그리고 희생을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그려냈어요. 영화는 한 사람의 의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였는지를 담아냈죠. 특히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준비하며 동료들과 나눈 대화들은 그의 의지와 결단이 생생히 그려졌어요. 가장 큰 충격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안중근 의사가 법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연설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일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조국을 되찾기 위한 신념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어요.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극장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너무 복잡했거든요. 제가 배운 역사 속의 안중근과 영화 속에서 그려진 안중근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이게 진실일까? 아니면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연출일까? 저는 도저히 그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 친구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영화의 장면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안중근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일본은 너무 한 것 같아. 친구들의 말이 끝날 때마다 저는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왜냐하면 저도 같은 감정을 느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계속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영화에서 본 안중근 의사는 제가 알고 있던 그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일본의 역사 교육에서는 그를 테러리스트로 가르쳤습니다. 일본 제국의 발전을 방해한 한낱 반항자로만 설명했었죠. 그런데 영화는 그가 철학과 신념을 가진 지도자였고 조국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인물로 묘사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고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어요. 일본의 자료들은 그가 일본 고위 관리를 살해한 범죄자라고만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검색을 하자 국제적으로 작성된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쓴 동양 평화론에 대한 기록도 나왔는데 그 내용을 읽는 동안 저는 몇 번이고 숨을 삼켰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역사와 비교하기 위해 한국이나 국제적 관점에서 작성된 자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거든요.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어요. 이런 자료들을 읽으면 내가 아는 진실이 왜곡될지도 몰라. 라는 불안감이 컸으니까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일본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점령하며 한국인들에게 가했던 억압에 대한 기록들도 읽게 되었어요. 강제 노동, 문화적 억압, 언어 금지까지. 제가 배운 역사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도와준 문명화의 선도자라고 배웠었는데 실제로는 수많은 희생과 고통이 동반된 지배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을까?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유학 중에도 일본 역사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던 분이셨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논리적으로 답해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아버지, 저 어제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과는 좀 다른 시각이더라고요. 아버지도 한번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꾸짖으셨어요. 유학까지 보내놨더니 그런 왜곡된 선전에 물들어. 그 영화는 감정을 자극하려고 만들어진 거짓일 뿐이다. 안중근은 일본의 발전을 방해하려고 한 테러리스트였고 그의 행동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 넌 왜 그런 걸 믿는 거지? 아버지의 분노는 진심이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의문들을 더 설명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와의 통화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새로운 관점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실까? 하는 의문과 함께 일본 사회가 역사를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접속해 일본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잘 이용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하얼빈과 안중근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검색창에 하얼빈 영화를 입력하고 일본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로 들어갔습니다. 글 목록에는 영화와 관련된 게시글이 꽤 많았어요. 저는 한글을 클릭했어요. 글쓴이는 하얼빈은 한국이 자극적인 선동을 위해 만든 영화일 뿐이다. 안중근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의 발전을 방해한 테러리스트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댓글은 글쓴이의 의견에 동조하는 말들로 가득했어요. 한국은 과거를 과장하는데 천재적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고 우리를 가해자로 묘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셨던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일본의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식의 의견이 당연시되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게시글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한국은 역사를 왜곡해서라도 일본을 깎아내리려 한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든 한국은 앞으로도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의도밖에 없다고 했죠. 저는 댓글을 계속 읽어나갔지만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댓글을 더 읽어 내려갔어요. 그중 몇몇은 한국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일본을 따라잡으려는 의도에서 이런 영화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한국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우리를 넘을 수 없으니 과거를 끄집어내서 감정적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최근에 제가 본 자료들에서는 한국이 이미 여러 면에서 일본을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왜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 그러다 우연히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이런 영화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왜 이렇게 진실을 두려워하는 걸까? 이 댓글은 아주 적은 추천을 받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한다. 저는 이 문장이 일본 사회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말이라고 느꼈어요. 그 후로도 한참을 더 글을 읽었지만 제가 알게 된 건 단 하나였어요. 일본 네티즌들은 진실을 논의하기보다는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더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진실을 인정하면 과거의 잘못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이 자존심을 손상시킨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버지가 제 말을 듣지 않으신 것도 인터넷에서 일본인들이 한국을 비하하는 것도 너무나 실망스러웠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댓글들, 그리고 제 자신이 느낀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일본이 뭔가를 잘못 가르쳐온 걸까? 답을 찾고 싶었지만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학지에서 새로 사귄 한국 친구들에게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예전부터 저에게 친절했어요. 특히 수업 후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지호와 민재는 늘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과 본격적으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인들은 이런 주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최근에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안중근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금 알아봤는데 일본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혹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지호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안중근 의사요? 한국에서는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이에요. 저는 그 대답에 잠시 멍해졌어요. 지호의 말투에는 자부심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재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야메, 너희는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 일본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뭐라고 가르쳐?
저는 솔직히 대답하기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거의 테러리스트처럼 가르쳤어. 일본 고위 관리를 암살한 사람이라고만 배웠지 제 대답에 지호와 민재는 놀라지 않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지호가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동안 일본이 역사를 왜곡해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거든. 그래서 우리도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 민재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으려고 하진 않아. 대신 그 상처를 기억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덕분이니까 그들의 정신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이 과거를 분노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은 조국의 자유를 위해 싸운 거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지 않았더라면 동아시아가 더 평화로웠을 거라고 믿었던 거야. 그의 말은 너무도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친구들이 자신의 역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민재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야메,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배울 수는 있어.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과거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대화를 나눈 후 저는 그동안 일본에서 배우고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친구들은 그 아픔을 기억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들을 더 단단히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역사를 바라보는 태도가 참 멋있어. 일본에서는 이런 태도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 솔직히 말해서 부럽기도 해. 그러자 지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야메, 배울 기회가 없었다면 지금부터 배워도 되잖아.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맞아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배우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친구들과의 대화는 제게 정보 이상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분노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일본에서 자라오며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 배웠다기보다는 특정 방향으로만 가르쳐진 역사 속에서 자랐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일본은 한국을 근대화시킨 은혜로운 나라였다는 말과 함께 한국은 일본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서술이 당연한 것처럼 교과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이야기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그들의 정신은 제가 그동안 간과했던 진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가르쳐진 역사 속에서는 존재조차 모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알아갈수록 그들이 얼마나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싸웠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와의 통화가 다시 떠올랐어요. 왜곡된 생각에 물들었다며 저를 꾸짖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반응에 혼란스럽고 화가 났지만 지금은 그것이 일본 사회 전체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해자였음을 부정하려는 태도. 그 태도는 아버지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봤던 수많은 댓글들에서도 똑같이 드러나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결코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을요. 한국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믿어. 그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반면 일본 사회는 과거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역사를 알아야 해.
그리고 내가 배운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아야겠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저는 과거를 제대로 배우고 반성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일본 사회가 변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제 자신만큼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유학 생활을 통해 저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인 친구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기억하며 이를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여줬죠. 반면 일본 사회는 과거를 제대로 직시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두 나라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본 사회 전체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화는 한 사람의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다고 믿게 되었어요. 내가 먼저 변화하면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일본에서 배운 역사를 하나씩 되짚어 보기로 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요.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왜곡된 생각에 물들었다는 말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왜곡된 생각에 물들어 있었던 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일본 사회였다는 것을요. 이 글을 통해 저는 일본에서 자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을 걸고 싶었어요. 우리가 배운 역사가 전부 진실일까요?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용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과거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글을 쓰면서 저는 제 자신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처럼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고 믿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제 생각을 이해해 주실 날이 올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날이 오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공부하고 제 생각을 기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후회나 부끄러움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진실을 배우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때 프랑스 거리에서 아시아인을 향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분노를 퍼붓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정의를 외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행동이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한 사건으로 그는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상드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할머니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 외국 출장이 잦은 부모님을 대신해서 할머니가 우리 남매를 키워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는 요리의 달인이셨어요. 종종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따뚜이, 끼슈 로렌, 부야베스 등 프랑스의 전통 요리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주말이면 할머니와 함께 파리의 공원과 박물관들을 방문했어요. 윅상부르 공원, 비트 쇼몽 공원 등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등을 자주 방문했죠. 할머니의 손을 잡고 미술관을 돌아다니며 명화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 밀레의 만종, 모네의 수련 등 세계적인 걸작들을 보며 예술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저와 동생의 가장 친한 친구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할머니가 감기에 걸린 듯 기침을 하셨을 때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어요. 코로나19에 대해선 뉴스에서 많이 들었지만 제 가족에게까지 닥칠 일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할머니가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격리된 병실에서 치료받는 동안 저는 매일같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병세가 심각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매일 병원 앞에서 서성이며 할머니의 회복을 기도했죠.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자 병동은 철저히 격리되어 있어서 할머니를 볼 수조차 없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을 뿐이었죠.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할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눈 것은 화상통화를 통해서였어요. 할머니는 힘겨운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렉산드르, 너는 할머니의 자랑이란다. 앞으로도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거라. 그 말씀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장례식은 제한된 인원만 참석할 수 있었고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잃은 슬픔과 분노는 제 안에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자연스레 중국을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첫 번째 발병 사례가 보고되었다는 뉴스 보도를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 주변에도 무례한 중국인들을 몇 번 보며 반감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 날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 같았어요. 소수의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할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노래를 틀어드리고 라벤더를 관 위에 올려드렸어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이제 더 이상 그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늘 계시던 거실 소파는 텅 비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더 이상 할머니의 요리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남아있는 할머니의 채취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옷장에 걸려있는 옷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안경, 벽에 걸린 가족사진들. 모든 것이 할머니를 추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때로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한밤중에 깨어나기도 했죠. 부모님도 할머니의 상실로 인해 큰 슬픔에 빠져 계셨기 때문에 저 또한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저는 분노의 대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자연스럽게 중국을 향했죠. 뉴스에서는 연일 코로나의 최초 감염 사례가 중국의 우한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중국 정부의 초기 정보 관리와 보고 지연이 비판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 확산이 가속화되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점점 더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갔어요. 사실 저는 원래도 중국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프랑스의 문화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자주 했습니다. 관광지에서 무리지어 다니며 소란을 피우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몇 번이나 공원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옆에서 큰 소리로 중국어로 떠드는 사람들을 마주한 적이 있었죠. 그들은 제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도 신경 쓰지 않았고 심지어 가끔은 저를 무시하는 듯한 표정까지 지었어요. 파리의 주요 관광지인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등을 방문할 때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거나 큰 소리로 떠들며 다른 관람객들의 관람을 방해했죠. 박물관에서는 사진 촬영 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는 모습도 여러 번 봤어요. 이런 행동들이 프랑스 문화유산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화가 났습니다. 메트로를 이용할 때도 불쾌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러시아어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규모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현지인들을 밀치고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그들은 큰 캐리어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승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죠. 이런 행동들이 파리 시민들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왜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례하게 굴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퍼지면서 그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무책임하게 바이러스를 전 세계로 퍼뜨려 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고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고 느꼈죠. 할머니가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후 저는 중국에 대한 증오심이 폭발했습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도 감염자가 급증하고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어요. 학교는 폐쇄되고 거리는 텅 비었으며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경계하는 모습이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중국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중국의 초기 대응 실패와 정보 은폐에 대한 비난의 글을 읽으며 공감했고 때로는 직접 그런 글을 작성하기도 했죠. 중국 제품 불매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중국산 물건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코로나가 잦아들고 시간이 지나도 슬픔과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어디에 쏟아내야 할지 몰랐던 저는 거리에서 중국인들을 마주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사라져!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노를 멈출 수 없었어요. 저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같은 감정을 느꼈고 저를 따라 함께 거리에서 중국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중국인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모두가 제 행동을 지지했죠. 그때는 제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중국 때문이라면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저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중국 식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물건 구매를 거부하라고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했죠. 한 번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담긴 두려움과 슬픔을 보았지만 저는 그것을 무시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심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감정에 휘말려갔습니다. 할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억눌린 슬픔이 저를 파괴하고 있었고 그 감정은 오롯이 중국에 대한 증오로 변해갔죠. 처음에는 그저 무례한 중국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그들을 볼 때마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 라고 비꼬며 소리치는 게 제 방식의 분풀이가 되었죠. 제게 이건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할머니를 대신해 제가 세상에 던지는 저항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할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기분이 들었죠. 처음에 제 행동을 본 친구들은 놀라워했지만 이내 저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더 과감하게 중국인을 비난하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발붙일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외모만 보고 중국인이라고 판단했죠. 누군가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주저없이 비아냥댔습니다. 길거리를 활보하며 분노를 외치는 것이 할머니의 죽음을 잇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거리에서 중국인처럼 보이는 몇 명에게 너네 나라로 돌아가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에요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 순간 잠시 멍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나쁜 감정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프랑스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입니다. K-팝과 K-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 저 역시 한국은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당황스러웠던 건 심지어 중국어로 대화하던 사람들까지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이었어요. 정말 한국인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때는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인이 중국어로 대화하고 있을까? 저희 무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의문이 퍼졌고 결국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죠. 중국인들이 한국인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국이 이미지를 더 좋게 관리하니까 중국인들이 일부러 한국인을 사칭하기도 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저의 반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한국을 사칭하는 중국인들까지 분노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외모가 비슷한 사람들 모두를 같은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확인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죠. 너희 나라로 돌아가 라고 외치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함께 길거리를 걸으며 눈에 보이는 아시아인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일종의 정의 실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나 이 행동은 결국 가족에게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제 여동생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녀는 저보다 2살 어린데 한류에 심취해 있었고 한국 여행까지 다녀올 정도로 한국을 사랑했어요. 여동생은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너무 부끄럽다며 바로 제게 달려와 화를 냈습니다. 오빠, 그게 얼마나 창피한 행동인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친절한데. 그녀는 한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여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국에 직접 다녀온 뒤로는 매일 한국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녀에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된 셈이었죠. 저는 짜증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한국인인지 어떻게 알아?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일 수도 있잖아. 그 말에 여동생은 얼굴이 붉어지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외모만 보고 모든 아시아인을 중국인이라고 몰아세우는 게 인종차별이에요. 여동생의 말이 제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하지만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 할머니의 죽음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여동생의 말처럼 내가 정말 한국인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다면 그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은 한국인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열변을 토했습니다. 저는 여동생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조금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 중국인이라면 이 고민은 제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여동생과의 충돌 이후 저는 한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녀의 말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내가 한국인들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끓어오르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대한 분노가 사라질 수는 없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중국어로 말해야겠다. 그들이 정말로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면 중국어로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혹시 한국인이라면 정중하게 거부하겠지만 중국인이라면 반응이 분명 다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가며 몇 가지 중국어 표현을 배웠습니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 시진핑은 삐리리야, 중국은 인권도 없는 공산당이다. 이 말들을 외우며 저는 그 말을 사용할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복수심이 조금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인들 무리를 찾아냈죠. 조심스레 다가가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때론 제 말을 이해 못한 듯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은 당혹스러워하며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에요, 한국인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태도는 차분했고 마치 그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마주치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었죠. 제 말을 들은 무리 중에는 진짜 중국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격분하며 저에게 화를 냈어요. 어떤 이는 위협적인 태도로 다가오기도 했고 또 다른 이는 분노에 차서 너 같은 인종차별주의자는 문제야 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분노가 오히려 통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 정도 분노는 당해봐야지. 저는 그들의 반응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내게 화를 내는 것이 마치 저를 정당화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거리로 나갔습니다. 분노가 제 안에서 가라앉지 않은 채 끌어올랐고 아시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그 감정을 쏟아내야만 속이 풀릴 것 같았어요. 저는 중국어로 소리치며 아시아인들 무리에게 중국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중 한 무리가 반응을 보였어요. 제 말을 들은 중국인들이 격분하며 저를 둘러싸더군요. 그들은 제게 위협적인 말투로 다가왔고 곧 험한 말과 비난이 오가며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너 같은 인종차별주의자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그들은 점점 더 공격적인 태도로 변했고 한 남자가 저를 위협했습니다. 저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을까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내 체념했습니다. 주변에 프랑스인은 없었고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만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이 모두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순간이었죠. 결정적인 순간 누군가 저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멈추세요.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한국인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중국인들을 막아섰고 저를 감쌌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진지한 표정으로 중국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폭력을 쓰면 문제만 커질 뿐이에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그들은 제가 한 행동을 보았을 텐데 저를 구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작은 부끄러움이 뒤섞여 소용돌이 쳤습니다. 저 사람은 당신들에게 위협을 가할 의도가 없었어요. 저를 도와주던 남자가 중국인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지만 동시에 차분함도 느껴졌어요. 싸움이 커지기 전에 끝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들의 설득에 마침내 중국인들이 발길을 돌리며 떠났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저는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분노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그들이 저를 도와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큰일이 생기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며 그들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친절함이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들과 헤어진 후에도 그날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녀의 말이 이제야 조금씩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혼란스러운 마음이 생겨 아시아인을 봐도 더 이상 길거리에서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완전히 변화했다기보다는 그날의 경험이 제게 준 충격과 혼란 때문이었어요. 여전히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동시에 그날 저를 도와준 한국인들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대신 집에 돌아와 할머니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은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할머니를 잃은 슬픔과 분노가, 다른 한편으로는 할머니의 가르침과 지혜가 서로 충돌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저에게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릴 적 제가 피부색이 다른 친구를 놀렸을 때 할머니께서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기억이 났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드르,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단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를 잃은 고통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이 할머니의 가르침과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를.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분노와 증오가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를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제 마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제 행동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혼란, 후회, 그리고 아주 작지만 변화에 대한 희망도 섞여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려는 작은 의지도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여동생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여동생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내가 한국에 대해, 그리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 말해줬을 때 듣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동생은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남매는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때로는 제 안에 오래된 편견과 싸워야 했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조금씩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꼭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싫어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를 잃은 슬픔과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잘못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상처를 준 것도 후회합니다.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던 중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저는 제 행동을 돌아보며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분별하게 비난했던 모든 아시아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외모나 출신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분들께 어떤 말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저를 도와주신 용기 있는 한국인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친절과 이해심이 제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여러분 덕분에 저는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